아빠가 바쁘잖아요 지금. 네. 한 달에 2번 이상은 합니까? 오윤혜 가깝습니까? 정민이에 가깝습니까? 주변에 물어봤어요. 네. 이 세욱 씨 사진을 제일 잘 나온 거를 골라서. 사진을 하면 안 되는데. 왠지 돈을 좀 적게 준 데는 일을 많이 안 할 것 같고, 질것 그러니까 내가 같고. 지불하는 것만큼 뭔가 그 대가가 따를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정TV의 저는 정민영. 오트다 윤트다 해. 저는 오윤혜입니다. 이제 다 우영은 끝나가는데 이제서야 인사를 이렇게 드립니다. 이렇게 인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가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뭐 드라마, 컨텐츠 하나가 좀 흥행을 하게 되면은 관련된 직업까지 좀 그치. 많은 분들의 관심사가 쏠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변호사의 세계가 궁금해서 모셨다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사실은 이분 진짜 만나보고 싶었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거물을 진짜 최욱의 그녀. 최욱의 그녀. 네. 자, 능력 있고 똑똑하고 사랑스럽고 여기 아름답기까지 한 양지민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양지민입니다. 아, 여러분 이 카메라가 우리 미모를 다 담지 양 못해요. 변호사님의 미모를 못 담네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저도 화면으로만 뵀거든요. 아, 그니까 오늘 처음 뵀어요, 두 분 다. 화면으로 봤을 때 오윤혜 씨와 아니, 전 너무 팬이어가지고 사실 저는 인스타그램도 다 팔로우하고 되게 아, 진짜요? 약간 스토커 같이 모든 근황들을 다 알고 있거든요. 마팔 들어갑니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정민여 씨가 네. 전민기 씨와 부부라는 사실을 알고 네. 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왜요? 진짜 처음에 그냥 잘 몰랐다가 네. 유튜브를 보다가 두 분이 부부라는 거예요. 진짜 뭔가 막 깨달음이 있는 것 같은 되게 그런 그래요? 느낌이 들면서 네. 너무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치. 근데 이제는 친숙해요. 이제 그치, 부부가 나와서 어떻게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나. 한 명 한 명 봐도 대단히 이 둘의 심지어 합쳐나. 아, 심상치 않죠. 범상치 않습니다. 네. 오윤혜 씨 팬이라고 하셨는데 맞아요. 어떤 오윤혜 씨의 면이 그렇게 양지민 변호사를 아니 저는 끌리겠습니까? 너무 재밌으신 거예요. 재밌지. 너무 재밌으시고 그리고 애기들도 너무 귀엽고 막 그냥 일상 막 그렇게 올려주시잖아요. 네. 너무 잘 보고 있습니다. 또 지식인들이 봤을 때는 저한테 그런 거 없었습니까? 궁금한 거요? 저 여자 혹시 컨셉 그치. 아닐까? 근데 컨셉이라기보다는 근데 이제 점점 너무 시사에 박학다식해 가져가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만 의견이- 올려야지 내 인스타에. 아니 그래서 이제 저도 모르는 거를 알고 계시고 이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봐봐, 내가 시선 그러시더라고요. 뚱뚱이 돼가고 있다고. 무식한 소리 그만하라 제발. 그 정도로 저는 컨셉이 그러니까. 아닌데 이렇게 지식인 분들이 저를 가끔 좋아해 주시는 이유가 지식에 꽉 찬 분들은 그 듣도 보도 못한 애거든. 그러니까 이런 애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가 없는데 이런 신선함 때문에 저를 또 좋아해 주시지 않나 싶습니다. 보통 끼리끼리 논다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식인들 주변에는 늘 그렇게 공부 잘하고 창술이라고 뭐 이런 친구들만 보다가 갑자기 오윤혜 같은 분을 보게 되면 지식의 수진이 같은 느낌? 그럼 또 아주 신선하거든요. 아니 의견을 이렇게 탁 개진하시는 거나 그런 걸 보면서 그쵸. 너무 이렇게 시사 전문가가 돼가시면 안 되는데 우리 언니는 뒤를 보지 않습니다. 무조건 직진을 합니다. 그렇군요. 민주 열사입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이 진짜 바쁘다고 소문난 분이신데 저요? 왜냐면 또 애기도 쌍둥이를 키우신대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현타가 온 게 요즘 집에만 계시면서 쌍둥이 둘을 4살 쌍둥이 둘을 키우신다고 해서 보통 그때 육아에 찌든 엄마의 모습이 그러니까. 나타나야 되는데 찌들어 이건 뭐 있어.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찌들어 있어요. 전 진짜 19년도에 이제 애기 낳거든요. 네. 낳고선 저녁 때 나가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지금도 요새도 그래요. 오늘 이대로 클럽 가시면 되거든. 입장 바로 가는. 압구정 가시면은 그러니까요. 진짜 저녁 때 나가본 적 없어요. 저녁 약속을. 그래서 이제 그 전에 모임이나 이런 데서도 네. 몇 번 이제 나올 수 있어? 이렇게 부르다가 이제는 그냥 안 부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거절하니까. 그건 왜 그런 거예요? 본인이 나가서 아이들 막 케어나 이런 거 신경 쓰일까 봐 못 나가는 거예요? 혹은 남편 눈치가 보여서 아니 못 나가는 둘 거예요? 다 그러니까 눈치는 아닌데 이제 네. 둘이다 보니까 집안에 반드시 사람이 한 둘은 있어야 돼요. 어른이.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이제 누구한테 한 명한테 딱 맡기고 이렇게 나가기도 좀 힘들고 그리고 의외로 키우다 보니까 되게 좀 애한테 올인하는 스타일이에요. 육아가 잘 맞으세요? 그래서 잘 맞는지는 아직 좀 더 잘 키워봐야 맞는 알아요. 사람이 어딨냐 세상에. 낳았으니까 키우는 거지. 아니 근데 의외로 살림하고 집에서 애 보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여성분들이 있어. 진짜 대단한 밖에서 존경합니다. 일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그런 그게 더 분도 좋다. 계시죠. 네.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건 좀 아니고. 더 키워봐야 알 것 같긴 한데 네. 되게 막 애기 스케줄 이렇게 막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좀 4살이 몇 스케줄이 명만. 있습니까? 4살짜리가? 유치원 아. 가고 네. 밥 몇 시에 먹고 뭐 이런 거 네. 그런 거 막 되게 챙기면서 열혈 약간 맘이구나. 엄마들이
배고파. 육아할 때 진짜 좀 제일 힘든 게 아이 먹이고 하루 종일 뭐 아이 반찬하고 막 애 뭐 책 읽어주고 막 뭐 유치원 데려다주고 막 이러다 보면은 사실 아이랑 같이 있는 시간에는 식욕이 없거든요. 맞아요. 그러다가 애를 재우고 나면 갑자기 그때부터 갑자기 폭발합니다. 미쳐버릴 것 같아. 떡볶이 이런 거 너무 먹고 싶어진단 말이야. 맞아요. 약간 맞아. 매콤하면서도 매일매일 생각나는 그럴 때 여러분 킥킥 밀떡볶이를 드시면 되는데 네. 이게 너무너무 간편한 게 그냥 냉동되어 있는 것도 물에 살짝만 하면 바로 녹아요. 네. 그래서 후라이팬에 다 그냥 때려놓고 끓이면은 네. 7분이면 완성됩니다. 어. 그런데다 가루 분말로 되어 있고 중요한 건 이 밀떡의 쫄깃함 또 어묵도 여기 들어있어요. 이미. 네. 정말 양념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 진짜 맛있는 떡볶이 먹고 싶다 할 때 퀴퀴 떡볶이로 여러분들 함께 하시면 좋습니다. 네. 오정 쇼핑에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들어가 보시면 여러 제품들 많아요. 여러분들 많은 구매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 몸에 좋은 제품 하나 또 소개해드리고 갈게요. 저희 오정 쇼핑에서 베스트셀러 상품으로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 양지민 씨 이제 추석 앞두고 있는데 혹시 네. 부모님 선물 뭐 준비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없어요. 이거 하세요. 이게 뭐예요? 이건 바로 산양삼 순백 100%입니다. 와. 정말 물이나 첨가물이 단 1%도 들어가지 않고 네, 네. 이거를 그냥 지리산 고지에 뿌려가지고 네. 비료나 농약 없이 자연히 키웠어요. 그래서 되게 힘들대요. 이걸 캐내는 것 자체가. 그쵸. 왜냐하면 거기 산에 사는 짐승들이 뭐 다 먹으니까. 꿩이며 그치. 노루들이 막 이런 걸 다 빼먹는데요. 좋은 건 또 알아가지고. 거기서도 살아남은 아주 싱싱하고 건강한 애들만 여기 30뿌리를 담았습니다. 네. 저희 오장 쇼핑에서 1+1 행사하고 있고 또 치명한 서비스를 드리기 때문에 양가 부모님께 추석에 선물해 드리고 치명하는 또 내가 먹고 네. 그렇게 여러분들 효도도 하시면서 건강 챙기시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산양삼 순백이었습니다. 남편분도 혹시 변호사 하십니까? 아니요, 남편은 회사 변호사 아니고 어떤- 컨설팅 하는데 되게 바빠요. 출장도 많이 가고 진짜요? 회사 컨설팅 해준다. 네. 그렇구나. 그럼 양지민 씨의 어떤 사적인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 아이를 19년도에 낳으셨고 그렇죠. 결혼은 몇 년도에 하셨어요? 16년도에 결혼을 했죠. 16년도에 뭐 변호사고 아름다우시고 하니까 주변에서 막 좋은 조건의 남자들도 많았을 테고 대시하는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이 남자다 하는 느낌이 있었어요? 소개팅으로 만났거든요. 소개팅. 근데 네. 저는 그 전에 소개팅을 진짜 안 했었어요. 안 했는데 어떻게 하게 됐냐면 저 고등학교 무슨 뭐 선배와의 대화 막 이런 걸 갔는데 선배와 이제 좋은 고등학교 나왔지? 보통 좋은 고등학교 나와야 선배와 대화하거든. 선배가 어디야?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갔는데 대기실에서 이제 저랑 같이 이제 네. 다른 선배분이 오신 거예요. 네. 처음 뵙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께서 갑자기 저한테 소개팅을 하라고. 어. 그래서 이제 전 소개팅 별로 이제 안 하니까 네. 그래서 안 한다고 그랬는데 끝까지 막 너무 강건하시는 거예요. 탐났네. 그래서 사실은 좀 거절하기가 힘든 상황이 좀 돼가지고 그냥 네. 했는데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변에 그 소개팅해라. 첫 번째 소개팅이 소개팅해라. 아 연애 많이 해보신 적 소개팅. 없습니까? 아 연애는 했죠. 연애했는데 이렇게 소개팅이 소개팅은 너무 조금 인위적인 뭐랄까, 만남이라서 네, 좀 잘 안 했었거든요. 어. 그 근데 남편분 어디에 반했습니까? 소개팅으로 나갔는데. 그냥 좀 되게 편안한 스타일, 편안하게 네. 해주는 스타일. 그런 잘생긴 것 같은데 외모가 불편하면은 불편하면 우선 외모가 좀 힘들잖아. 그리고 남편이 많이 출장을 다니고 바쁠수록 나는 편안해지거든. 그치 통장에 잔고는 쌓여지고 성격은 어떻습니까? 남편? 성격이 되게 1년 정도 만나고 이제 결혼을 했거든요. 아, 네. 그래서 결혼하고 되게 새롭게 알아가는 부분이 많은 그런 뭐가, 느낌? 뭐가 크게 새롭습니까? 일단은 되게 좀 철두철미한 약간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근데 남편이. 저는 몰랐거든요. 연애할 때는 잘. 집안에서 철두철미할 만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냥 뭔가 계획적이고 논리적이고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전에 잘- 꿈꾸는 남편 사귀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초반에 신혼 초기에 막 싸울 때도 이게 너무 논리적이고 약간 이러다 보니까 이게 밀리더라고요. 어머, 내가 변호사인데 밀리더라고. 밀리는구나. 그래서 약간 좀 깨갱하고 어. 약간 이런 시기가 있었어. 그 뭘로 제일 많이 싸우십니까? 육아 문제 때문에? 글쎄, 아니, 그러니까 지금은 진짜 요새는 안 싸워요. 네. 요새는 아예 그냥 서로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음. 그냥 아예 이제 약간 남남 같다 그래야 되나? 출장도 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약간 그런 느낌이고 초반에는 글쎄요 그냥 진짜 사소한 걸로 많이 맞아. 싸웠어요. 결혼하면 초반에 제일 많이 그러니까 싸우잖아요. 기억도 안 나는데 네. 그때 당시에는 되게 이제 뭔가 거슬리고 막 이러니까 싸웠던 것 같아요. 윤혜 씨는 뭘로 많이 싸웠어?
신혼 때. 아, 신혼 때 네. 저 스타일이 많이 달라서 저는 이제 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된 스타일이고 저희 남편은 결혼 전까지 같이 살았기 때문에 부모님과의 관계 그렇죠. 이런 것들 독립하는 과정에서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제가 세뇌를 진짜요?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좀 고문이네, 고문. 그런 우와. 것들 그리고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할 거면 하고 안 할 거면 안 하고 이런 좀 심플하게 바로바로 얘기해 주는 걸 좋아하는데 이 사람은 너무 많은 배려와 생각을 하니까 말을 저는 막 돌려 얘기하니까 언니 또 답답했겠다. 돌린다고 돌리지도 정확하게 이 물 마실 뭐 좋아 싫어 이러면 좋아 싫어 이 둘 중에 답이 그쵸. 나와야 되는데 아니 너가 좋으면은 뭐 어쩌고 좋은 거고 막 이렇게. 이런 순간 이제 그런 의사결정들이 아. 많았어가지고 그런 거 좀 교정시키는데 지금은 뭐 묻지 않아도 바로 yes or no로 김도구님이 범죄자입니까? 교정을 시킵니까? 그러니까 강아지 훈련하듯이 이렇게 좀 심플한 게 좋거든요. 그쵸, 저는. 그쵸. 살 거야? 사. 아니 세 군데만 더 보겠대. 세 군데 힘들어. 시간 약간 아까워. 도근이는 나랑 맞아. 내가 그런 스타일이거든. 뭐 하나 살려면 4-5 군데를 충분히 돌아보고 아, 옷 같은 거. 진짜요? 저는 네. 지금 마음에 들면 그냥 빨리 사는 게 좋거든요. 이런 것들이 안 맞아서 많이 싸웠는데 남편분의 성격이 좀 이렇게 자상하고 보듬어 줍니까? 되게 아니면- 가정적이에요. 오. 아, 또 되게 가정적이세요? 심지어 네가 원하는 스타일 아니야? 어. 계획적이고 능력 능력 있고. 있고 근데 또 바빠 심지어. 근데 이게 양립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되게 바쁜데 가정적일 수가 그러니까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일정 정도는 포기하는 게 딱 있어요. 네. 그냥 육아의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 크게 요구하는 거 없어요. 크게 요구하는 거 없고 그냥 바쁘고 그냥 평일엔 거의 이제 터치를 못 한다라고 보면 되고 주말에 이제 근데 아기를 너무 좋아해요. 가끔 보니까 좋은 거. 생각하면 나도 우리 애기들이 너무 예뻐. 나도 다정하게 우리 애 부르겠다. 소리 안 지르고. 그렇죠. 맞아. 그게 어. 포인트죠. 그래서 이제 주말에 막 애기들이랑 많이 놀아주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잘 맞거든요. 근데 네.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변에서 보면서 "헉, 그렇게 바쁜데 어떻게 만나냐 이랬던 친구들도 좀 많았었어요.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매불쇼에서 이게 뭐 방송상의 설정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항상 최욱 씨가 우리 양지미 변호사 너무 예쁘다, 막 마음에 든다 이런 어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본인의 속마음 어땠는지랑 그리고 혹시 남편분이 그거에 대해서 좀 불쾌해하지 않으셨는지. 아니 저희 궁금해요. 남편은 사실 잘 몰라요. 저희 남편은 존재도 몰라. 체육의 존재 자체도 몰라. 아니 저희 남편은 SNS도 전혀 안 하는 스타일이고 그냥 그런 스타일이에요. 전혀 그런 쪽에 약간 되게 점점 내 스타일인데. 멀리 떨어져 있는 느낌? 그래서 이제 당연히 잘 모르고 그리고 제가 방송하는 걸 보지도 않아요. 보지도 않고 네. 제가 방송하는 거에도 이렇게 큰 관심도 없고 어.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너무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잘 모르고 네. 그리고 최욱 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대시를 했습니까, 최욱 씨가?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그 결혼한 다음에 최욱 씨를 알게 됐어요. 네. 네, 그 새벽에 전에는 카톡 왔죠? 새벽에 그러니까 잊을만 하면 연락 주세요. 뭐라고 연락이 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그게 17년 뭐 이때 이제 네. 최욱 씨 처음 알게 돼가지고 그때 그냥 잊을만 하면 안부 문자 잘 지내시냐 뭐 그리고 저 아기 낳고도 아기 잘 낳으셨냐 우리한테는 절대 묻지 않거든. 그러니까 애기 나러 간다고 했는데도 네가 애를 낳았다고 이러는데 그거는 언니가 그때 몸이 아이가 안 나온 것 같아서. 아니 제가 진짜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챙겨주시는 것 같으니까 고맙기도 하고 소개팅을 해드리려고 최욱 씨. 네 근데 소개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팅을 해드리려고 제가 그때 진짜 만삭 때였는데 네. 그 쌍둥이를 진짜 배. 배보고 막 이제 주변에 물어봤어요. 네. 이 최욱 씨 사진을 제일 잘 나온 거를 골라서 생각하면 안 되는데. 골라서 이제 이런 분이 있는데 네. 정말 매부쇼 괜찮은 분이다 하면서 이제 막 했더니 이제 한 아나운서 언니가 만나보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날짜를 다 잡고 막 네. 제가 진짜 너무 어렵게. 뿌듯한 거예요. 네. 최욱 씨도 오케이 막 만나겠다는 거예요. 아, 나 느낌이 안 좋다. 왜 그래요? 아니 그래가지고 만나겠다고 했는데 그 날 다 잡아놨는데 그 파토냈죠. 전날 최욱 씨가 갑자기 뭐라면서?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나 최욱 씨가 파토냈을 것 같아. 이유는 뭐야? 아, 뭐 이유도 없어. 그냥 못 나가겠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루 전에. 하루 오빠 전에.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제가 너무 어떡해요. 이 언니한테 이미 하루 전인데. 그 최욱이라는 존재도 알고 있고 너무 나올 신뢰다. 거라는 것도 알고 있고 네. 약속 다 장소와 시간까지 다 잡아놨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언니한테 그렇게는 얘기 못 하고 그냥 너무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코로나 걸렸다고 해 그게. 코로나 급한 시대 일이 때 아주 생겨가지고 좋죠. 이제 네. 못 나오시게 됐다. 그러니까 우기 오빠 성격이 약간 아.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확 밀고 가면 모를까 이제 생각을 하면 할수록 현타가 오는 거. 그 오빠 이제 그런가? 단둘이 그래요? 만나는 거 좀 어색해할 수도 있고 또 잘 돼도 어쨌든 내가 사랑하는
혼자라는 그녀 양지민 변호사가 껴있고 안 돼도 이거는 또 실례고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았던 것 같다. 되게 괜찮은 언니. 그냥 평생 혼자 사시기에 우리 오빠는.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내심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렇게 되게 괜찮은 언니를 안 만나겠다 그러고 정말 누굴 만나는지 내가 보겠다. 근데 아직까지 혼자이신 것 같더라고요. 오빠가 좀 소심해서 그래요. 마음은 만나고 싶을 텐데. 그분은 이제 뭐 방송에 미친 사람이기 때문에 연애를 하거나 뭔가 사랑을 하면은 자신의 그게 다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그래서 그래요? 약간 그런 좀 두려움이 있어서 나서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또 의외로 또 오늘 최욱 씨에 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또 얻어갑니다. 일단 양지민 변호사님 모셔서 또 이야기를 할 만한 부분이 특별한 이력이 있으세요. 아나운서 출신이시라고 방송 활동을 좀 말하기가 하셨던 너무 거죠. 민망하네. 아니 저는 그러니까 과를 제가 신방과를 나왔어요 대학교를. 그래서 이제 주변에 사실은 이제 언론고시 준비하는 친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분위기에 휩쓸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에 휩쓸려서 저도 막 준비를 하고 하다가 그 대학교 4학년 때 우연하게 그 한 케이블 방송, 이게 경제 방송인데 거기서 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주변에서 그냥 이런 면접도 많이 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 뭐 경험 삼아 봐라 해서 봤는데 이제 돼서 대학교 4학년 때 거기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일한 게 사실 단데 몇 년을 하셨어요 거기서? 한 1년 반 있었어요. 한이니까. 이제 하다가 저는 내 길이 아닌 것 같다. 좀 아닌가? 하고서는 이제 그만두고 사실 대책 없이 그만뒀었어요. 그래서 그만두고 뭐랄까 생각을 하다가 그때도 사실은 이제 법에 큰 뜻이 없었고 생뚱맞게 대한항공에 지원을 합니다. 승무원으로요? 어울려. 그냥 회사.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그때 저는 진짜 철이 하나도 없었어요. 철도 하나도 없고 난 여행 다니는 걸 좋아하니까 그냥 항공사에 취직해야겠다. 그냥 대한항공에 한번 취직을 해보는 것도 좋겠다. 다른 친구들도 다 이제 대기업에 취직을 해서 다니니까 그래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된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에 이제 들어가서 너는 족족이 되네. 봐봐, 왜냐면 너무 이게 이미지가 너무 좋아. 그렇지, 얼굴만 예쁘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신뢰감을 주는 외모잖아. 맞아. 단아해 보이고 지적이고. 아니요, 그때는 이렇게 취업 시장이 어려웠던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진짜 옛날이기 때문에 요즘에 취업하기 진짜 힘드신데 그때는 그래서 어떻게 돼서 이제 신입사원 교육을 또 받고 스튜어디스로? 아니요. 아니에요. 그냥 일반 그냥 사무직. 신입사원인 거죠. 공채로 그냥 들어간 거잖아요. 공채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그때 로스쿨 시험도 같이 봤었거든요. 준비는 또 대단하다. 계속 하고 네, 있었구나. 그랬어가지고 근데 제가 어느 정도로 이제 사실 뜻이 없었냐면 로스쿨이 붙었다라는 그 얘기를 듣고도 대한항공을 계속 다녔어요. 왜냐면 그 길에 대한 확신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회사 생활을 이제 계속 한 거죠. 대한항공은 그럼 얼마나 다니셨어요? 몇 개월 안 다녔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니다가 그 화물팀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화물팀으로 이제 갔는데 사내 변호사로 이제 신입사원 들어오신 분이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랑 좀 물어봤어요. 왜냐면 내가 지금 로스쿨 합격을 했는데 가는 게 좋겠냐 뭐 이렇게 막 물어봤더니 그분이 당장 가라는 거예요. 여기서 회사 뭐 하고 있냐? 다녀왔다 별거 없고 지금 화물팀에서 뭐 하고 있냐고. 그래서 네가 진짜로 여기 대한항공 오고 싶으면 그러면 나갔다가 사내 변호사로 다시 와라. 그치. 그랬고 이건 좀 비하인드 스토리기는 한데 그때 당시에 저희 기수에 이제 신방과가 저 하나였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홍보로 바로 가는 거거든요. 그냥 거기서 염두에 두고 홍보팀에 얘를 뽑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상무가 굉장히 유명하신 그 일가의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도 그분의 이름이 사회적으로 유명하지 않을 때도 이제 저한테 거기 밑으로 가게 될 거다라면서 이제 얘기하는 정도의 수준이었어요. 저한테 이제 거기 밑으로 가는데 직업이니까 그래 너무 극하지 않아? 그런 얘기가 있었었어요. 극한 체험.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 담당자랑 면접 같은 걸 해요. 교육 받으면서 뭐 1순위 내가 원하는 부서 뭐 이런 거 하거든요. 근데 제가 생뚱맞게 법조팀 막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면접을 할 때 이제 그분이 되게 생뚱맞게 신방과인데 왜 여기를 원하냐, 뭐 홍보 어떻겠냐,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글로 갔었으면 그분의 밑에서 일했을 수도 있죠. 땅콩은 양지 그러니까. 통째로. 양지민 변호사님이 외모도 사실 외모는 타고나야 되는 거지만 이 지적인 것, 머리가 두뇌가 일단 명덕 외고를 나왔습니다. 외고 들어가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의매 씨? 외고. 외고 명덕 외고 굉장히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요? 여기서 프랑스어를 전공.
전공하셨어요. 봉주. 네. 그리고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을 와. 하셨고 공부는 어렸을 때부터 잘했던 거죠? 아니 타고났어. 이 정도면은 타고나야 돼 머리가. 아니요, 되게 열심히 그죠? 하는 스타일이고. 부모님은 열심히 어떠십니까? 부모님도 이제 공부를 하셨죠. 봐봐. 이 두뇌는 타고나야 돼. 내가 그래서 우리 아들 책을 한 자도 안 익히는 거야. 공부를 그러면은 로스쿨 들어가고 나서도 되게 열심히 하셨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생 되게 많이 했어요. 저는 힘들다, 사실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한항공 다니다가 나중에 이제 간 거예요. 거의 이제 입학할 때 임박해서. 네. 그런데 사실은 로스쿨은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저같이 이제 법대, 비법대생들이 많으니까 미리 와가지고 이렇게 프리 로스쿨 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좀 법적인 이렇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걸 좀 하고 있는 시켜요. 예.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먼저 시킨 다음에 이제 정규 수업에 이제 편입을 해주는 건데 저는 딱 아무것도 없이 그냥 정규 수업에 똥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미 다 어느 학생들끼리도 정도 앞서 알고 있던 그리고 친구들. 진도도 다 나가 있고 그러니까 되게 교수님께서 처음 되게 황당해 하셨어요. 신방과에. 너 왜 뭘 믿고 이 수업을 안 왔냐 라면서 초반에 되게 고생했어요. 초반에 진짜 고생 많이 했고 법대 답안지는 이제 목차같이 갖춰가지고 이렇게 네. 써야 되는 답안지 작성 유형이 있는데 그것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딱 가니까 막 그거부터 배우랴 막 정말 정신이 없었어요. 그게 로스쿨이 몇 년이죠? 3년. 3년이고 또 변호사 시험을 봐야죠. 봐야 되는 네, 거죠. 3년 하고 변호사 시험을 이제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 때는 이제 5년 안에 합격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5년 안에 붙으면 이제 변호사가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사실은 이제 그냥 대학원을 나온 거죠. 졸업한 네, 거죠. 그냥 로스쿨 그쵸. 다닌 사람인 거지. 그쵸. 그럼 양지민 변호사님은 그렇게 해서 이제 시험에 합격하고 나서 변호사 생활을 한 몇 년 정도 하셨을까요? 저는 2010년도에 이제 입학을 한 기수기 때문에 네. 2013년도부터 일을 했고 지금 거의 한 10년 정도? 9년? 변호사 시험도 한 번에 그럼 합격했네. 사법고시도 바로 저는 근데 뭐 그러니까 사시 변호사 출신은 정도. 아니니까 그치, 이제 그치. 변호사 시험 한 번에. 2회를 그쵸 한 번 했는데 그때 당시엔 그랬어요. 브레인이야 브레인. 그때 요즘에는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는 정말 많이 이제 공부하시느라 힘든 것 같은데. 로스쿨 출신 변호사들도 많다 보니까 경쟁도 되게 치열하고 많죠. 사실 살아남기가 되게 어렵다고 들었어요. 우리는 변호사 하면은 진짜 막 최고의 직업이고 돈 잘 아니에요. 벌고 모든 게 다 갖춰진 직업이라 생각했는데 실제로 주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힘들다고. 맞아요. 네. 그래서 주변에도 저도 제가 로스쿨 이제 초기 기수고 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엄마의 누구의 아들 뭐 누구 막 이렇게 막 물어봐요. 네. 뭐 상담을 해달라. 근데 제가 딱 하는 얘기가 큰 기대가 있으면 힘들다. 왜냐면 다들 막 변호사 되면 막 네. 내가 다 김현장 갈 것 같고 그쵸. 엄청 막 그 우영우에서 나오는 것처럼 네. 그런 대표 변호사 같을 것 같고 막 그런데 실제로는 사실 그렇지 않고 제가 로스쿨 졸업하고 일을 시작했을 때에도 수습이라는 게 있어서 수습을 끝내고 정규직으로 입사를 하지 못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았고 요즘에는 정말요? 그런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그래도 재학 중에 잘 이제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대형 로펌들에서 미리 이제 스카우트 해가는 그런 네. 시절이었거든요. 10년 전이니까.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고 거기에 가기 위해서는 또 그 전에 뭘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되게 많더라고요. 고생이 많네.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뭐 대형 로펌들이 일단 막 김현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기가 너무 힘들고 힘들죠. 집안도 보고 그래서 그런 얘기들도 이제 이런, 뒤에서 들리죠. 카르텔이 딱 공고히 있기 때문에 여기를 들어가기가 쉽지 않다. 들어가서 적응하기도 쉽지 않다. 뭐 이런 이야기도 들었는데 실제 어때요? 저랑 이제 로스쿨 때 가장 친한 친구 한 3-4명 이렇게 무리가 네.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이제 김현장 다니거든요, 지금. 근데 그 친구는 엄청 만족하면서 다녀요. 워낙 그게 잘 맞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일하는 자신의 성향과 네, 성향과 새벽에 그런 게 끝난다던데. 거의. 그런 게 잘 맞는 친구예요. 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그럼 전 절대 안 맞거든요. 저는 워라벨을 좀 중요하게 저 생각하죠. 완전 워라벨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전에 이제 제가 직원으로 이제 고용 변호사로 있을 때도 네. 맨날 혼났거든요. 집에 일찍 간다고 맨날 혼났어요. 그래서 가방을 사무실에 두고 몸만 집에 가요.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좀 목표 지향적이고 자신의 성과를 좀 맞아요.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받을 수 있고 이런 걸 이제 좀 추구하는 분들은 이런 대형 로펌이랑 좀 맞아요. 잘 맞는 거군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저랑 동갑인 친구인데 네. 그냥 새벽에 일하고 아침에 집에 와서 잠깐 나가고 애기 엄마인데도 애기 엄마인데도. 애기 엄마인데도 집에 와서 잠깐 일하고 오후에 한두 시쯤 출근해서 또 막 달리다가 또 막 네. 약간 그런 게 잘 맞는
않는 친구가 있더라고요. 대신 이제 회사에서 되게 그 변호사를 키워주는 시스템이 좋던데 그래. 예를 들어서 몇 년씩 공부도 시켜주고 외국으로 맞습니다. 갔을 때 그 지원 친구 같은 지금 거. 미국에 가 있어요. 후회합니까? 양지민 미국에 가 변호사님? 있습니다. 아니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그런 게 연출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왜 막 잘 나가는 대형 로펌의 변호사들 보면은 집에 내가 있으면 일단 뭐 그런 옷이나 가방이나 막 신발 이런 거 장신구 다 갖고 와가지고 이제 막 코디해주는 뭐 시스템도 있고 그래요? 집도 근처에 막 고급 오피스텔 얻어주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그러면 그냥 드라마 속 아, 이야기인 근데 건가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이제 미국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변호사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변호사들도 그쵸. 있는데 그런 경우에 이제 해외에서 이제 데려오거나 그럴 때 이제 조건으로 들어갈 수는 있겠죠. 아 그런 그런데 옵션들이 예, 그런데 요즘에는 사실 한국에서 주거를 하시면서도 미국 변호사이시면서도 한국 변호사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굳이 뭐 그런 케이스가 많진 않은데 뭐 굳이 찾자면 그렇게 이제 뭐 집까지 이렇게 해서 네. 다 계약 조건에 포함되는 경우도 뭐 있을 수 있겠죠. 그 보면은 현실적으로 사내 변호사를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쵸, 그쵸. 예, 이거는 그냥 직장인의 개념으로 좀 들어가고 싶은 분들, 그러니까 변호사 막 그쵸. 치열하게 영업하고 이런 거 좀 안 맞는 분들이 맞아요. 어느 정도 안정적이면서도 변호사 일을 할 수 있어 맞아요.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경우인 거죠? 그렇죠. 또 저 같은 사람은 역시나 네. 또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해 약간 되게 힘들어서 못 하는데 네. 사내 변호사 같은 경우에 가장 강점이 이제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별을 굳이 나누기는 좀 그렇지만 네. 그래도 이제 여성분들이 선호하는 경우도 되게 그치, 많고 육아를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왜냐하면 뭐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게 되게 잘 보장이 되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뭐 계약서 업무나 이런 걸 많이 처리를 하긴 하지만 주로 약간 외주주는 약간 갑의 입장 약간 김현장 와 해가지고 이제 견적 얼마 해가지고 할까 말까 약간 이런 그런 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래서 요즘에는 뭐 사내 변호사가 직접 이렇게 일을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큰 사건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대형 로펌이라든지 이렇게 네. 많이 이제 외주를 줘서 해결을 하죠. 변호사님은 그 7년 동안 어디서 일하셨던 거예요? 저는 우선은 처음에 저도 이제 수습 기간을 거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서초동의 법무법인? 로펌에서 법무법인에서 들어가서 이제 고용 변호사 생활을 합니다. 네. 이제 막 하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정말 너무나 힘든 제 인생의 시간들이었어요. 너무 진짜 되게 온실 속의 화초처럼 고이 자랐을 것 같은데 그때쯤에 남편을 만난 겁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다시 온실 속으로 들어가고 싶거든. 그래서 그렇게 일을 하다가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업을 하면서 약간 자유로워지게 된 거죠. 아 사실. 개업을 네. 하셨어요. 그렇죠. 네. 개업을 그 전에 이제 로펌에 있던 그 분이 같이 나와서 동업을 해보자라고 해보자. 해서 이제 나오게 된 케이스예요. 그럼 지금 변호사 사무실은 운영 중이신 건가요? 네네 하고 있죠. 오, 그러면 양지민 씨가 하시는 그 변호사 사무실은 어떤 사건을 주로 다루는 곳이에요? 사실은 뭐 이혼 사건이 많은 것 같아요. 아 이혼. 원래는 제가 뭐 그 전에 소속된 법인에서는 제 위에 이제 사수 변호사님, 네. 파트너 변호사님이 엔터법 전문으로 하시는 막 분이셨어요. 거기 회사에서 보기에도 제가 신방과 나왔으니까 네. 글로 이제 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분 밑에서 이런저런 사건을 다양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보통 제가 있었던 데는 제가 하나 있으면 위에 파트너 변호사님 3분인 거예요. No. 그래서 3분 사건을 제가 이제 다 맡아서 이렇게 하고 그런 시스템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 그때 이제 많이 했고 개업해서 나오면서는 친구들이나 지인들 사건 많이 하다 보니까 사기? 이런 거? 주변에서 이혼을 많이 하시나 봐요. 이혼도 주변에서 약간 이혼들 좀 하게 되면서 오. 이혼 사건도 좀 많이 하게 되고 사실 그 전에 이제 소속돼 있을 때는 형사 네. 사건도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고용 변호사니까 어떤 사건을 제가 안 하겠다 뭐 이렇게 말을 못 하고 그냥 이제 이거 해라 하면 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구치소나 교도소도 많이 갔어요 사실은. 근데 제가 이제 개업하고 나서는 형사 사건은 좀 잘 저랑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거칠거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어떤 분들 되게 좋아하세요. 왜냐면 네. 형사 사건이 민사 사건에 비해서 빨리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어느 정도의 수임료를 딱 받고 했을 때 일이 빨리 끝나니까 되게 좀 효율적으로 느껴지는 면이 있어요.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네. 그래서 형사 사건 선호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저는 좀 저랑 안 맞더라고요. 그럼 맡았던 사건 중에 좀 기억에 남는 네. 사건이 있습니까? 기억에 남는 사건은 저는 가장 제가 구치소를 많이 들락날락 거렸던 그 이제 시세 조종했던 시세 사건이었어요. 조종? 주식. 주가 조작.
조작. 시세 조정하셨던 분이 이제 그분도 사실은 아주 옛날에 유명하셨던 분이더라고요. 저도 몰랐는데. 네. 저기 이희진 씨 말씀. 아니요. 그 훨씬 전. 그러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네네네. 분인데 TV에도 많이 나오셨고 막 그러셨던 분인데 본인이 이제 주가 조작에 약간 가담을 하셔가지고 구속 상태에서 계속 진행이 됐었던 네. 사건이라서 그분을 만나러 가려면 전화 통화도 안 돼. 무조건 그냥 구치소 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구치소 거의 매일마다 갔고 막 가서도 뭐 점심시간 잠깐 나왔다가 또 들어가서 막 하고 막 진짜 많이. 그분 어떻게 되셨습니까? 네. 그래도 결국 이제 구속돼서 살았던 그 기간이 선고된 기간이랑 거의 비슷해서 빨리 이제 나오셨어요. 근데 나오셨는데 약간 글쎄요, 나오셨는데도 약간 비슷한 일을 하려고 하시는 경향을 제가 좀 보고 제가 정말 깜짝 놀랐던 게 저랑 이제 혼자 했던 사건이 아니고 다른 변호사님도 계셨거든요. 열심히 이제 해가지고 그래도 좀 줄여가지고 이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그 두 분이 대화를 하는 걸 들어보니까 두 분이서 뭘 막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변호사님과. 그 변호사님과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이제 소위 속칭 뭐 말해서 뭐 사기꾼들 변호를 한다 해가지고 갔다가 사기 당하는 경우 되게 많거든요. 진짜 고수한테 당하면은 사기꾼도 몰라. 맞아요. 왜냐하면 끝하겠다. 아무리 구치소에 있고 내가 자유롭고 이 사람이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말을 진짜 들어보면 장난이 아니에요. 그러면 일부 변호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막 제가 얼핏 들었던 거는 베트남에 막 뭐가 있는데 막 하면 된다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막 이분이 갑자기 베트남 출장을 갔다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변호사도 참 이게 뭔가 그분들과 계속 접촉하고 가까이 있어야 되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피해를 받는 분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주가 조작은 미국은 형량이 엄청 세잖아요. 막 100년 이런 데.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아요. 우리나라는 그쵸. 그러니까 경제사범 2년 막 이러잖아요. 그래. 맞아요. 그러니까 그냥 2년 갔다 온다 이거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100년 이렇게 늘어날 수 있는 게 내가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어떤 범죄를 저질렀고 그러면 다 누적해가지고 합산해가지고 딱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합산이 아니라 그 범죄 저지른 것 중에 가장 형량이 높은 범죄 하나 딱 해서 거기서 이제 가중처벌을 하고 뭐 이런 식이기 때문에 높아져 봤자 한계가 있는 거죠. 왜냐면 특히 사기나 이런 경제는 피해본 사람들이 많잖아. 선량한 사람들한테 맞아요. 피해를 입히는 거잖아. 거의 그냥 인생을 다 말아먹은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그거에 비해 맞아요. 형량이 너무 낮아서 나 이거 바꿔야 된다. 맞아요. 항상 생각하고 바꿔야 있거든요. 됩니다. 바꿔주세요. 또 목소리를 내주세요. 나서 주세요. 바꾸라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요즘 이제 최근에는 이혼 사건을 많이 맡고 계신다고 네. 했는데 요즘 가장 이혼 사건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이 뭔지 좀 우리가 모르는 변호사들만의 그 세계에서 알만한 정보들이 있을까요? 준비 중이니? 슬슬 이제 지금 의뢰인의 마음으로 지금 다가가고 있거든요, 양승일 변호사님. 꿀팁 주셔야 됩니다. 아니 저는 네. 좀 느낀 거는 옛날에는 사실 양육권 분쟁이 있어서 다 애를 서로 키우려고 싸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네. 요즘에는 돌싱의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약간 양육을 굳이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약간 비율로 보자면 그냥 좀 너무 슬프다. 체감하기에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위자료 안 받더라도 내가 양육권 갖기 맞아요. 위해서 내가 다 포기하고 다 포기하고 애만 그냥 달라. 내가 양육권만 맞아요. 줘라 이거였거든요. 맞아요, 근데 맞아요. 요즘은 좀 그런 요즘에는 분위기가. 근데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뭐 여성분인 같은 경우에 네. 굳이 여자가 내가 뭐 애를 볼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냥 면접 교섭권만 잘 합의가 지연되고. 되면은 자주 보면서 애기에게 뭐 나의 빈공간 느끼지 않게 자주 만나고 그러면서 내 라이프 즐기고 약간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 만약에 부부가 둘 다 양육권을 갖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뭐 누군가 한 사람은 키워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제 뭐 설령 내가 네. 양육권을 가지고 와서 뭐 우리 부모님이든 뭐 누가 키우는 한이 있더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양육권을 가지고 오게 되죠, 한 사람이. 그리고 옛날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육권을 내가 가지면 양육비를 이제 어쨌든 보조를 받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양육비 받으려고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게 뭐 양육비가 진짜 문제가 많잖아요. 택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오윤혜 씨 아이 키우는데 돈 얼마나 들어요? 많이 들어요. 그렇지 많이 몇 백씩 들어요. 들잖아. 그럼요. 우리가 나중에 교육비며 뭐 이것저것 하면은 한 명 키우는데 진짜 최소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은 많이 들죠. 필요한데 그리고 만약에 아이가 어려? 그러면 내가 집에서 일을 못하면서 그쵸, 아이를 맞아요. 키우니까 내 소득이 없는 건데 양육비는 보면은 주변에
어느 정도 뭐 연봉이 높다고 하더라도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받기가 쉽지 않은 구조라고 맞아요.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분담 그 표가 있어요, 사실. 네. 그래서 뭐 소득 기준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당사자들끼리 정말 많이 주겠다 합의를 하면 그냥 그 금액을 주면 되지만 네. 보통 소송을 통해서 법원의 그치. 이제 판단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경우에는 양육 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 경우가 많고 사실 부부 관계에서 이혼을 하게 되면서 너무 이 감정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사실은 내 애한테 가는 건데도 배우자한테 준다, 전 배우자한테 준다는 안 생각 주기 때문에 위해서. 맞아요. 그거를 딱 그 선만 주고 최대한 안 주려고 하는 그게 좀 있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제 이혼 슬프다. 이유들이 대부분 가장 많은 게 뭡니까? 정말 다양하죠. 음. 뭐 옛날부터 그냥 단골 손님은 바람, 뭐 바람. 폭행이라든지 폭행. 뭐 이런 거 굉장히 좀 많고요. 네. 경제적인 이유로 이용하는 경우도 뭐 예전에는 굉장히 많았던 것 같은데 요즘에는 코인이라든지 이런 주식 이렇게 쫙 되면서 이제 이혼하게 되는 경우도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섹스리스는 없습니까? 그런 거는 사유가 안 그럼 됩니까? 내가 갈게. 그런 사유로 오는 사람들은 없나? 그런 의뢰인이 필요하세요, 양진희 씨? 이 사유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거 문제죠? 이거 어떻게 아니 생각하세요? 문제죠. 문제인데 그거를 저한테 와서 상담해서 말씀하셨던 분은 없었던 것 제가 같아요. 갈게요. 아니 근데 이혼 사유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할 수 있죠. 이혼 사유가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어요. 네. 예전에 판례들도 보면 음. 뭐 예를 들어서 남성 같은 경우에 남성 성기능 장애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 이혼이 됐던 경우도 있고 안 됐던 경우도 있는데 네. 그 두 판결에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혼이 된다라고 했던 것은 이 남성이 전혀 그거에 대한 노력을 안 하는 아 거예요. 노래 그러니까 상대방이 얼마나 그거에 맞아요. 대해서 반응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 그렇죠. 이걸 보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성기능 장애가 있다. 그러면 부인과 어떻게 해서든지 해결하려고 했는데 그게 뭐 안 돼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네. 그러면 이제 재판부에서 보기에도 이 사람은 좀 노력은 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경우고 네. 그게 아니라 보통은 사실 그런 거에 이제 노력을 안 기울이다 보면은 뭐 네. 다른 문제들도 사실 더 발생하죠. 어.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경우에는 뭐 전혀 뭐 가정을 위해 충실하지 않았고 뭐 부인을 위해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뭐 전혀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고도 이제 딱 이제 판결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서 하겠는데 남아있는 것까지 족구로 요즘 다 쓰고 있다는 풋살. 풋살. 근데 그것도 저는 전민기 씨의 노력의 일환으로 봅니다. 왜냐면은 전민기 씨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그 SBS 라디오를 갑니다. 솔직히 얼마나 힘들어. 매일 4시에 일어났는데 이거를 3년인가 4년 동안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주말에는 좀 늦잠을 자고 싶을 거 아니야. 근데도 토요일에 7시면 일어나서 풋살을 갑니다. 대단하다. 와 원래 살기 위해서. 대단하시 진짜 부지런하신가 보네요. 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운동을 해야 되거든. 체력을 체력도 위해서. 그렇고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서도 노력을 네. 하네. 네. 그러니까 전민기 씨한테는 그럼 사유는 없겠네요. 그렇죠. 해당 안 되겠네요, 너무 우수하신 저는. 거 아니에요? 우수하신. 변호사님 어떻게 부부관계가 괜찮습니까? 저요? 저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욕구가 있는 편입니까? 저요? 저는 보통? 있네. 있어. 보통 그걸 없다 그래야 되나? 아니, 없다 그래야 되나? 보통 모르겠네. 어쨌든 부부관계 하는 걸 좋아하시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좋아하네. 좋아하네, 저 정도면 엄청 좋아하는 거야. 남편분은 남편분도 뭐 굉장히 운동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뭐 워낙 바쁘다 보니까. 바빠도 할 건 해야죠. 바빠도 충분히. 근데 좀 그런 건 변호사님들 있더라고요. 제가 약간 지금 상황에 그냥 모든 관심이 아이한테 약간 가 있는 4살이면 그런 사실 느낌이 클 만큼 컸는데 4개월도 그래요? 아니고. 4살인데 왜 이렇게 할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그리고 이 둘을 약간 그리고 제가 다 이제 아기 데리고 자거든요. 제가 다 재우고 그러니까 밤에 제가 저녁 때 못 나가는 이유가 아기들이 이제 제가 자야 있어야 되니까. 돼요. 제가 그치. 있어야 잠을 자고 그냥 재우고 나오면 되잖아요. 저도 근데 그러거든요. 그래요? 재우고 나오고 안 자면 다시 들어가고 잘 때까지 계속 재우고 그다음 나오고 한 3번, 그러시구나, 4번 진짜. 반복합니다. 네. 제 체력이 좀 같이 제가 잠들어 먹어야 버리는군요. 같이 잠들고 그리고 이제 이런 거 그냥 유튜브 오정 TV 보고 이렇게 대리만족하고 내가 보니까 지금 섹스 리스야. 갑자기? 아니 지금 왜냐면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부부관계를 나눌 만한 상황 자체가 아니야. 달에 일단 몇 따로 번- 자고 있잖아요. 지금. 너무 주는 아니야. 주는 아니야. 한 달에 몇 번 정도. 너무 더워. 일단 이 섹스리스 부부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서로 너무 바빠. 그리고 육아 중이야. 그리고 잠을 아이와 엄마가 함께 잡니다. 이렇게 되면 같이 이제 안 주무세요? 아니 나는 이 세 개가 다 해당되는데 우리 남편이 나랑 바빠, 내가 재워, 육아 중이야. 아빠가 바쁘잖아요 지금. 한 달에 2번 이상은 합니까?
저는 지금 2회 정도 하고 여기는 6개월에 2회 정도 하거든요. 네. 오윤회 가깝습니까? 정민이에 가깝습니까? 저는 이쪽 거 가까우지 않나요? 리스야 리스. 리스야 아닌데 느낌이. 속에서부터 막 열불이 끓어오르거나 뭐 이런 적은 없습니까? 아니 근데 저는 네. 그 전민기 씨를 잘 봐서 아는데 네. 이제 소성역자 연대 대표시잖아요. 약간 그런 기운이 저한테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요. 저는 별로 이렇게 진지하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이렇게 진지. 그럼 이것만 체크해보면 됩니다. 육아 전에 너무 말이. 연애할 때 그래. 어땠습니까? 애 낳기 전에. 연애할 때 나 애 낳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는 근데 저는 원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몇 개월에 한 번 정도? 그냥 별로 큰 욕구가 뭐 이렇게 원래부터 그럼 남편분이랑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잠자리와 관련해서? 저희 대화를 하긴 하죠. 하긴 네. 하는데 네. 뭐 이렇게 막 심도 있는 대화를 한다라든지 뭐 이러진 않는 거. 우리 너무 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대화 안 물어봅니까 남편분이? 그런 얘기를 해도 그냥 이제 저는 저 할 얘기하고 지금 아이 키우느라 너무 힘들어. 너무 그런가 보네요. 오. 네. 아쉽네요. 너무 땀이 나는 거. 나 너무 나 너무 땀이 나면 버텍스 넘버원 샤워젤로 씻으면 돼요, 깨끗하게. 네, 향기가 너무 좋거든요. 집에 아이들 있다고 했죠? 네. 아이와 어른이 같이 쓸 수 있는 바디 제품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네. 저희 딸이 지금 22개월인데 요걸로 머리 감고 성분이 너무 착해요. 네, 그래서. 아토피 있는 분들 그리고 알러젠 프리입니다. 네. EWG 그린 등급 받았고 정말 우리 매일매일 몸에 흡수되는 거 임산부까지 같이 쓸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가득한 버텍스 넘버원으로 저는 이제 샴푸 네. 조금만 해도 거품이 되게 많이 맞아요. 나고 이 볼륨도 잘 살고. 바디 샤워젤 같은 경우에는 햄프시드 오일이 진짜 듬뿍 들어있어가지고 꾸덕해요. 누를 때 푹이 아니라 꾹 눌러야지. 물론 바디크림 버텍스 넘버원에서 파는 제품 바르면 가장 좋겠습니다만 너무 바쁘고 여름에 좀 바르기 싫을 때 전 있잖아요. 안 발라요, 아예. 근데 건조한 느낌이 없어요. 맞아요. 당기는 느낌이. 햄프시드 오일이 아주 네. 가득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디로션 여름에는 이제 끈적끈적하고 귀찮으니까 네. 버텍스 넘버원으로 여러분들 샤워해 보시면 몸에 수분이 촉촉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양지민 변호사님도 이렇게 아이 재우고 나서 막 맥주 한 캔 탁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야식 시켜서 막 먹는다든지 이런 거 하시나요? 제가 근데 네. 되게 재미없는 사람인 것 같은 게 아기를 딱 재우고 저 어제도 한 9시 반에 잤거든요. 아, 그냥 바로 주무세요? 아기가 이제 8시쯤에 이제 자요. 네. 그래서 재우고서는 진짜 그냥 좀 넷플릭스 조금 보거나 유튜브 좀 보거나 그러다가 그냥 자는 게 약간 일상이고. 남편은 평일에 안 들어옵니까, 아이 집에? 혹시 지금 별거 주니까 남편은 어디 갔습니까? 아니 되게 늦게 들어오거나 막 네. 새벽에 네, 새벽에 늦게 들어올 때도 있고 아니면 집에 있어도 그 이제 그 회의하는 게 일을 되게 해요? 많아요. 콜하고 막 해외랑도 이렇게 막 하는 게 되게 많아가지고 시차가 별로 의미가 없는 사람이어서 그래서 이제 혼자서 이렇게 하다가 자거나 그리고 이제 제가 또 지금 목이 좀 안 좋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어제 오늘 그래도 목소리라도 나와야 될 텐데 네. 9시에 잤죠. 그래서 그렇고 원래는 이러진 않았는데 약간 진짜 애기 키우면서 모범생이다, 모범생. 애기 키우면서 약간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워킹맘으로서 네. 뭔가 좀 고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고충이 그냥 관심과 신경이 분산되는 거? 근데 다들 워킹맘이시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다 잘하시는 분들 보면 저는 아니 너무 우리 신기한- 제정신 아니에요? 지금 내가 여기가 어디야? 저 진짜 정신 그래요. 반은 나가 진짜 있어요. 그래요. 네. 진짜 정신이 약간 반은 계속 나가 있는 그런 느낌이 네. 들고 다들 경험을 하셨겠지만 만약에 정말 아기 봐줄 사람이 갑자기 몇 시간이라도 딱 이제 펑크가 나면 진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 막 그렇지. 전화 해야 엄마 뭐 전화 막 하고 막 그래서 사람들이 다 저한테 물어봐요. 제가 워낙 그 아기 때 이제 한 4년 됐잖아요. 네. 3년 정도 뭐 놀이 선생님 뭘 급하게 연락할 수 있는 분들 막 여기서 비상 연락망을 딱 있어서 오. 주변 친구들이 나 지금 큰일 났는데 누구 좀 빨리. 소개해달라. 응. 그럼 이제 이 선생님 되세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리고 막 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 저는 궁금한 게 이 양 변호사님 성격이 음. 두 가지만 알려주시겠습니까? MBTI랑 혈액형 좀 알려주시면. 저 진짜 MBTI를 네. 몰라요. 안 해봤지 지금 육아하느라 바쁜데. 혈액형 A형입니까? A요. A형 느낌 A형. 같고요. MBTI까지만 알면 이 여자를 파악할 수 있을 것 MBTI 를 같은데. I일 것 같아. 일단 외향적보다 저는 그러니까 E보다는- 그것도 너무 헷갈린 거예요. 전 진짜로 세상과 완전 단절돼서 지금 한 2, 3년을 살다 보니까 다들 MBTI 얘기를 하는데 막 알파벳으로 얘기하는데 그게 뭔지도 저는 근데 육아할 때 진짜 그래요. 맞아. 알면서 저도 안지 얘기하는 게 얼마 안 너무 됐어요. 신기하더라고. 막 I야, E야 막 이러는데 I가 뭐고 E가 뭔지. 이게 선부당은
나는 사람을 잡는 게 오윤혜도 MBTI에 안 지 지금 몇 개월 안 그래요? 됐거든요. 아, 그랬는데 이걸 뒤늦게 알게 돼서 너무 기쁜 거야. 보는 사람마다 계속 MBTI를 물어. 맞아. 진짜? 혈액형만 물어봤었는데 MBTI도 이제 아는 A형 여자의 느낌이 확 아니 전 물씬 사실 풍겼거든요. 그것도 봤거든요. 박상희 소장님 네, 나오신 맞아요. 것도 봤어요. 그 MBTI 편을 보고서도 안 해본 이 사람. 보고서도 열심히 얘기만 듣고 그걸 또 까먹고. 진짜 아기 낳고 우리 건망증이 이제 너무 심해져가지고. 이 양 변호사님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네. 내 아이를 온전히 맡기고 싶다. 완전 신뢰가 가고 잘 키워주시고. 애를 너무 잘 볼 것 지금 같고. 지혜도 보기 싫은데 못하는데 니 애까지 맡기게? 아니 양 변호사님의 매력이 뭐냐면은 나 되게 참하면서 신뢰 가고 진짜 남자가 봤을 때 어. 결혼하고 싶은 그런 거 있잖아. 내조의 여왕 같은 느낌? 그러니까. 근데 심지어 브레인이야. 다른 생활에. 그럼 유전자가 또 얼마나 좋겠어. 그치, 그러니까 그치, 1등 그치. 신부감이었네. 양지민 변호사님 아이한테 책 많이 읽어주시죠? 많이 읽어주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래서 목 갔죠? 그런 것도 그러니까 회복이 빨리 제가 안 돼. 그래서 목이 갔거든요. 진짜요? 네. 우리 애들은 책을 너무 안 읽어줘가지고 제가 책을 읽으면 애들이 제 옆에서 떨어지진 않습니다. 엄마가 드디어 책을 읽어준다. 진짜? 제발 책 좀 읽어달라고 그러니까 얘기해도. 제가 한참 육아할 때 목 아파. 막 아이를 책을 막 10권 그리고 이제 열혈 맘이시고 저도 되게 아이 육아에 올인한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얘한테 책의 재미를 좀 알려주고 싶으니까 맞아. 이거를 내가 계속 읽어주고 막 그 동화구연 하듯이 맞아. 열심히 열과 성을 읽어주니까 이게 다해서. 내 목을 나가게 하더라고. 저는 너무 안 읽어주니까 한 번 읽어줬던 거 애들이 다 외워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한 번밖에 안 읽어줬는데 내용을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진짜요? 엄마가 정말 너무 또 안 읽어줘도 이런 니즈가 있습니다. 애들이 그림만 보면서 계속 상상합니다. 결핍이 있어야 되네. 그래서 진짜요? 책을 읽으면 애들이 잠을 안 자. 1년에 한 번 읽어주면 돼요, 여러분. 그리고 애들 특징이 책을 놀 때는 보여달라고 안 합니다. 자자 이러면 갑자기 맞아요. 책을 막 제일 긴 책을 가져. 맞아요. 아이들의 다 힘들어, 똑같은 힘들어. 특징인 것 같아. 저희가 이제 뭐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모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셋 다 아이 엄마다 보니까 맞아요. 육아 이야기가 또 빠질 수가 없어서 했던 것 같은데 최근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이 드라마 두 분 다 너무 재밌게 보셨다고 했는데 가장 좀 드라마와 현실 세계에서 변호사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되게 잘 그렸다 하는 점과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그 우영우 드라마 자체가 변호사들도 굉장히 막 재밌게 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다 네. 실제 있었던 사건이고 사건. 법적인 용어라든지 아니면 어떤 뭐 청구를 하면서 논리를 만들어 나가는 네. 그 과정 그게 진짜 현실이랑 많이 닮아 있어요. 오. 예를 들어서 뭐 손해배상을 한다. 네. 손해배상 청구를 할 때는 우리가 뭐 특별 손해까지도 뭐 어떻게 해야 돼가지고 막 이런 용어들 얘기를 하는데 네. 실제로 이제 뭐 얘기를 하면서 의뢰인한테도 그렇고 막 얘기를 하는 설명하는 그 내용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그 대사에 다 그게 묻어 그렇죠. 나오는 그게 거죠? 다 이제 묻어 나오고 실제로 이제 법정신 같은 경우에도 네. 얘기를 할 때 이런 이유가 있어서 이렇게 청구를 하는구나라는 게 그려지는 딱 그런 말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뭐 현실과 좀 다른 점들은 네.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일단 그렇게 말을 많이 하지는 않고 다 이제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그 사실은 서면을 제출하고 증거 자료 제출하고 이런 게 맞습니다. 다군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가면 어느 법무법인의 누굽니다 얘기하고 네 하고 그냥 끝나고 정말요? 오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게 대부분이에요. 아니, 왜냐면은 거기서 막 돌아가면서 얘기하고 이번엔 네가 나가봐. 이번엔 내가 나가볼게. 그러니까 증인 신문하거나 그럴 때는 그렇게 하기는 해요. 증인 네. 신문을 할 때 증인이 앉아 있고 뭐 증인 뭐뭐 했죠, 뭐 했나요, 아니면 이렇게 물어보는 건 맞는데 네. 판사님에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서 뭐 이렇게 하고 막 그리고 뭐 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거의 잘 안 하고요. 이 있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증인 신문을 하기 전에 증인 신문 그 질문지를 서로 다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뭐 물어볼지 다 알고 내가 뭐 물어볼지도 다 알고 증인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답변에 대해서 준비를 또 착착착 그렇죠. 해오겠지. 그렇기 때문에 증인도 이런 거를 이 사람이 물어볼 거라는 거 알고 물론 내가 답한 거에 꼬리를 무는 약간 체인 퀘스천 네. 같은 거를 할 수는 있겠지만 뭐 거의 뭐 그런 경우는 없고요. 그리고 또 이제 보면서 제 친구들이 이제 얘기를 했던 게
이제 김앤장에 있는 친구한테도 네. 그 김앤장에 이제 그 김 씨를 담당하시는 이제 박사님, 김 박사님, 네. 김 박사님 방 진짜 그렇게 커? 이렇게 어. 물어보더라고요. 진짜 궁금하거든요. 안 큽니다. 안 큽니다. 그냥 정말 그냥 일반 변호사들이랑 똑같은 그 방인데 네. 그 이제 우영우에서는 거기서 막 회의도 하고 막 정말 큰 이제 테이블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현실은 그냥 책상만 있다는 거. 근데 거기 우영우 변호사한테도 신입이고 사실 계약직인가 이런 데도 방 하나를 주잖아요. 그쵸, 이름이 방은 어디- 줍니다. 네. 아. 근데 이제 요즘에는 제가 듣기로는 네. 방을 이제 2명이서 쓰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들었고 실무 수습이라 그래서 수습하는 기간 동안에는 그냥 직원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파티션 있는 데서 같이 그냥 하다가 방이 아닌 그렇죠. 방이 네. 아니고 그리고 이제 방이 뭐 생기면 이제 또 뭐 준다라든지 뭐 이런 경우도 방이 있더라고요. 너무 좋아. 뷰가 엄청 좋아. 장난 아니야. 집보다 더 좋아. 그리고 이제 사건을 맡았을 때 직접 현장에 많이 가잖아요. 그리고 네. 거기 가서 사람들이 많이 만나는데 그치, 실제로도 그치. 그렇습니까? 실제로는 그 정도는 아니에요. 우영우처럼 막 이렇게 실제 마을에 막 찾아가서 그러니까. 간다라든지 국수집 막 찾아가고 네, 네. 그런 경우는 이제 거의 없고요. 사실은 이제 변호사가 물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가서 하면 좋긴 하겠지만 네. 근데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의뢰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죠. 다 사진이랑 동영상이랑 찍어다 주세요. 하면 이제 의뢰인이 가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주면 그걸 이제 서면이나 서류나 이렇게 영상 보고 판단해서 이제 증거로 제출하고 그런 경우는 많아요. 직접 가기는 굉장히 좀 힘들죠. 왠지 그럴 것 같았다. 네. 그리고 이제 법정에서 얘기할 때 먼저 나간 변호사 말고 그 뒤에 있는 변호사들도 다양하게 돌아가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법정에서? 일단은 변호사들이 앉는 자리가 있고요. 거기에 이제 앉아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이제 하는데 보통은 이제 높으신 분에게 이제 허락을 받아요. 이거 얘기할까요?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해 그럼. 저 이거 얘기하고 네. 이런 식으로. 그리고 증인 신문도 이제 그 판사하시다 나오신 이제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 네. 밑에서 이제 사건 했던 적도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어린 변호사 3명과 그 변호사님 이렇게 딱 4명이었어요. 그럼 이제 증인 신문 누구 할지 모르고 약간 이렇게 있다가 그 변호사님이 이제 이렇게 분위기를 보다가 뭐 김변이 가서 해. 그럼 이제 김변이 가서 이렇게 하고 약간 그런 건 있었어요. 네. 뭔가 팀워크 같고 맞아. 근데 영화에서는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우영우에서는 되게 팀 같다라는 맞아요. 느낌이 되게 팀같이 돌아가는 게 사실 많고. 이 사람이 못한 반론을 갑자기 이 사람이 치고 하면서 판사를 설득하고 이런 게 되게 팀워크가 좋아 보이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일부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돈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로펌만 하는 게 너무 불안해. 그럼 여러 막 개 둘, 같이 셋씩 하잖아. 막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변호사들이 앉을 자리가 비좁아가지고 옆 뒤에 이제 그냥 이렇게 방청하시는 분들 앉는 거기 이제 자리에도 이제 앉아가지고 쭈루룩 앉아 있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럴 때는 이제 높으신 대표분들이 이제 딱딱딱 앉아 계시고 뒤에 이제 쪼르륵 이제 앉아 있는 거죠. 변호사마다 혹은 로펌마다 뭐 잘하는 분야가 또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여러 군데를 네. 수임을 맡기는 거군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저희끼리는 그래요. 너무 돈 아깝다. 그래. 너무 저 뭔 돈이 다 돈지랄이냐. 얼만데 저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약간 이런 마음이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의뢰인 입장에서는 만약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내가 불안하니. 구속되느냐 안 되느냐 그치, 내가 뭐 5년 사느냐 1년 사느냐 막 이런 문제면 잘못했으면 구속돼야지. 1년이면 왜 되겠어? 돈으로 그거를 줄여? 근데 그런 경우다 보니까 정말 내가 그냥 뭐 아끼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제 탁 하시는 분도 계시죠. 저 이거 궁금하거든요. 저는 한 번도 이제 변호사 사무실을 가본 적이 없어서 늘 수임료에 대한 게 정확한 기준이 있는 건지 사무실마다 다 다른 건지 없어요. 이 사건은 얼마, 저 사건은 얼마라는 어떤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지 없어요? 없어요. 이게 그럼 우리가 핸드폰 예전에 막 살 때 이 집 가서 물어보고 저 집 가서 물어보는 것처럼 여러 군데 다니면서 좀 그거를 조율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건의 난이도마다 물론 그런 네. 건 있어요. 그러니까 변호사 개인마다 네. 내가 연차가 얼마니까 내가 이런 간단한 사건은 얼마, 어느 정도 시간 이상을 들여야 되는 건 얼마 이제 개인적인 그런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뭐 우리 법무법인은 뭐 형사 사건 하나당 얼마입니다. 약간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사실 없어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켜보다 보면 굉장히 좀 싸게 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리고 조금은 좀 너무 비싸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싶은 이제 그런 것도 되게 있고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그럼 의뢰인 너무 입장에서는 어렵다. 커다란 로펌에 가면 변호사들이 많고 그분들은 다 월급 받는 거죠. 월급 받는 이제 고용 변호사가 있고 위에 이제 파트너 변호사들은 본인이 이제 영업한 영업력에 따라서 내가 사건 뭐 수임한 거에 얼마, 따라서 다르고 받겠네. 그거는 사실 이렇게 로펌마다 달라요. 계약도 다 다를 테고 다 달라요. 좀 그럼 의뢰인 입장에서 좀 경제적으로 하고 그래. 싶다 하면은 네. 개인적으로
조그마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좀 이게 좀 사건마다 다르기는 할 텐데 네. 무조건 대형 로펌을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좀 아니기는 해요. 왜냐하면 오히려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기업 사건들이 많아요. 국제한 그래서 사건들. 네, 사실 옛날에는 이혼 소송 같은 거 아예 하지도 않았고요. 근데 요즘에는 하긴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혼 사건 같은 경우라든지 뭔가 비교적 조금 품이 덜 드는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거기 입장에서는 아니, 너무 그냥 신경을 별로 안 신경 안 써도 써줄 되는 것 같아. 그런 사건인 거죠. 아. 근데 이제 조그만한 그런 사무실에서는 그런 사건 하나하나가 너무 이제 소중한 그런 경우라면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제 맡기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안한 게 왠지 막 그런 심리도 있거든요. 돈을 내가 많이 준 곳은 일을 잘할 것 같고 불안한 마음이 없는데 왠지 돈을 좀 적게 준 데는 일을 많이 안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가 지불하는 것만큼 뭔가 그 대가가 따를 것 같다라는 불안함이 있거든요. 좀 그런 건 있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그 제가 봤을 때는 무조건 대형 로펌을 가는 거는 아니지만 그 적당한 수준에 있는 그 이제 법무법인이나 그런 곳에서 그래도 너무 막 열악한 데는 뭐 좀 힘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적당한 정도의 수입료를 내는 거는 필요하고 네. 왜냐하면 변호사 사람이라서 만약에 내가 이만큼 일하는데 요만큼밖에 못 받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하기 싫고 약간 그쵸, 그런 마음이 그쵸. 들 수가 있어요. 최저 얼마에서 이게 평균이 어떻게 그거는 됩니까? 되게 천차만별이더라고요. 진짜 왜냐면 사건마다 다 얼마 전에 다르더라고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요새는 변호사들 사도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플랫폼 같은 게 생겨요. 그래서 이제 의뢰인들이 이 사건 뭐 던져놔. 이 사건 뭐 수임하실 변호사님 찾습니다 하면은 변호사들이 막 경매 시스템처럼 야, 얼마 쉽지 이렇게 않겠다. 가격을 넣는 거예요. 네. 제가 아는 변호사님이 그게 부동산 사건이어서 1,000만 원을 넣었대요. 네. 근데 어떤 분이 200만 원을 넣었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갑자기 그래서 그 분이 그 쫙 이제 받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걸 올린 분이. 네. 저 그 변호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도둑놈이다. 너 사기꾼 아니냐. 200만 원인데도 한다는 이 변호사가 있는데 그렇지. 너는 왜 1,000만 원을 부르냐. 너 사기꾼이다 하면서 막 욕을 하고 막 안 그랬다는 할 거면 거예요. 하지를 말지 왜 전화해서 따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 격차가 너무 차이가 그쵸. 나고 근데 그 변호사님네 그 사무실에서는 그 정도 사건은 그 정도 수임료를 받고 원래 하던 케이스였는데도 이게 좀 이제 돈을 지불하시는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5배나 차이가 나니까 이게 좀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을 하셨나 봐요. 사건을 의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플랫폼, 그런 시스템이 뭐 경제적인 거를 조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을 될 것 같긴 그렇죠. 한데 변호사들 입장에서는 더 치열해진다, 더 먹고 더 살기 치열해지죠. 힘들어진다라고 네, 생각할 수는 맞아요. 있겠군요. 그러니까 변호사들 입장에서도 광고가 되니까 좋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일부에서는 아니 그렇게 되면 변호사들이 결국 플랫폼 안에 들어가서 그치. 그냥 거길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라면서 반대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게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이 질문만 좀 드릴게요. 그 우영우에서 보면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변호사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직업이 아니라 나의 의뢰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직업이다. 사실은 여러 사건 중에 내가 확신을 갖지 못하거나 혹은 범죄자의 입장을 좀 변호해야 할 때는 되게 갈등이 많을 것 같아요. 앞서 그쵸. 그 일화도 들려주셨듯이 맞아요. 이럴 때는 좀 어떻게 그거를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저는 예전에는 사실 사건 수임을 안 한 경우도 있었어요. 이거는 왜냐면 그 좀 유명한 사건이었어가지고 피해자가 누군지도 좀 아는 그런 네. 사건이었고 통해서 이제 연락을 오셨는데 처음엔 모르고 하려고 그랬었거든요. 모르고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그게 이 사건이 이 사건이야 라는 걸 알고는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냥 안 했던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사실 모든 형사 사건 자체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와서 그거에 이제 유무죄를 가리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 범죄자를 변호를 해야 되는 건 맞고 그리고 그 사람들도 어쨌든 방어권이 있는 거는 사실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은 네. 그냥 그 사람을 정말 믿으려고 저는 노력은 하기는 노력. 해요. 그러니까 한 행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네. 이 사람도 그런 행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그 무언가가 있겠지라고 그걸 계속 저도 물어보고 그런 거를 좀 많이 보려고 노력은 하는데 네. 근데 사실 마음이 그게 변호를 할 때도 편하지도 않고 주장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10년 살 거를 뭐 감형을 해달라고 주장은 하지만 저 진짜 감형이 되면 안 되겠지. 감형 진짜 내가 주장한 대로 설마 받아들여지진 않겠지? 약간 이런 나를 위해서는 감형이 돼야 되는 건데 속마음은 좀 힘들 것
그런 것 괴리가. 때문에 갈등 되게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저는 그렇게 이입을 많이 안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그런 거구나 약간 이러는데 이입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막 네. 괴로워가지고 막 누구 말이 맞는 거야 막 그 네. 진실을 막 밝혀내려고 막 그러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냥 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냥 되게 이성적인 분들이 일하기가 좀 그래도 오히려. 유리할 것 같아요. 제 친구 남편도 큰 로펌에서 일하는데 대기업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실 안 좋은 피해자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맞아. 근데도 굉장히 이성적으로 그냥 착착착착착 하더라고요. 본인이 뭐 스트레스는 풀더라도. 그러니까 좀 성격도 타고나야지 일을 할 수 있지 않나. 너무 또 이입하게 되면은 진짜 매번 모든 사건이 다 힘들 것 같기도 해.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저희 우정TV 보시는 분들에게 뭐 마지막 인사라고 할 수 있. 여러분 이혼하실 분들 양지은 박사님한테 의뢰하시면 됩니다. 진짜 순한 맛으로 했는데. 아 진짜요? 많이 아 더워하시는데.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아까 진짜 땀이 너무 나가지고 아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즐겨보니까 더워가지고. 알잖아. 오늘 진짜 순한 맛 그러니까. 아니야. 아, 그러니까요. 교양 방송이어서 오늘 이거는. 아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것도 봤거든요. 김복준 교수님이 아, 나오시거나 맞아. 아니 김복준 교수님의 결혼 생활 안 궁금하거든 우리는. 근데 양지민은 궁금해. 양지민 변호사에 대해서 인간적인 매력을 또 알아갈 수 또 있는. 매력이 넘치시는 분이어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저희가 이제 주제로 할 만한 건 뭐 직장 내 맞아요, 성희롱이라든지 막 맞아요. 이런 성희롱. 사건에 대한 이야기도 또 궁금한 것들이 많은데 다음에 요청해 주신다면 혹시 알겠습니다. 또 와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제가 성희롱이라고 알고 왔는데 지금 성희롱 당하신 건 아니죠? 아니 오늘의 주제는 네. 직장 내 성희롱입니다 해가지고 성희롱의 종류라든지 막 이런 거를 말씀드려야 되겠다 왔는데 다음을 위해서 제가 킵해 네네. 놓습니다. 그래야 또 모시죠. 알겠습니다. 네. 정말 바쁘신데 정말 귀한 시간 내주셔가지고 아니에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감사해요. 너무 뵙고 싶었어요 진짜로. 그래서 그럼 또 나와주세요. 약속한 거 약속해 약속. 약속. 그럼 변호사니까 오케이. 약속 지키겠지. 네,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양지민 변호사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댓글로도 많은 내용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